아니, 이게 F-22가 아니라고. KF-21 최초 돌파 고기동 비행 성공하자 미국 발카. KF-21이 2022년 7월 19일 첫 비행에 성공한 이후 2023년 11월 29일에는 무사고 비행을 달성하며 안정성을 입증했다. 현재 전력 배치를 앞두고 추가적인 시험 비행이 진행 중이며 최근 KF-21에 현역 공군 조종사가 직접 탑승하여 비행을 수행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이영수 공군 참모총장은 경남 사천기지에서 KF-21 후방석에 탑승하여 직접 공중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하였다. 그는 남해안 4,500m 상공에서 시속 1,000km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며 KF-21의 전술 운용 능력을 평가하였다. KF-21이 개발 중인 기체임에도 현역 조종사가 직접 탑승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기체의 안전성이 확보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F-15K와 F-35A를 조종했던 베테랑 조종사가 KF-21의 성능에 대해 놀라움을 표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제 한국 공군은 KF-21을 통해 독자적인 공중 전력 확보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KF-21의 개발 속도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수준이다. 대부분의 전투기 개발 일정이 지연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KF-21은 오히려 개발 일정을 앞당기며 전투기 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 바이어들이 KF-21 시험 비행을 직접 참관하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이제 전투기를 수출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최근 KF-21의 시험 비행에서는 F터버너를 사용한 이륙 장면이 공개되면서 해외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다. F터버너는 주로 급격한 고도 상승이나 초음속 돌파 시 사용되며 KF-21은 이를 통해 뛰어난 추력을 입증했다. 현재 KF-21의 최대 이륙 중량은 22,000파운드 이상이며 추후 25,000파운드까지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KF-21이 독자적인 초음속 전투기 설계 및 생산에 성공했음을 의미하며 앞으로의 전력화 과정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KF-21이 전투기 시장에서 경쟁자로 지목받는 기체 중 하나는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이다. 라팔은 오랜 시간 유럽과 동남아에서 인기 있는 기종이었으나 최근 KF-21과의 비교가 이루어지면서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프랑스 공군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라팔이 5세대 전투기와의 공중전에서 한계를 보였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인도네시아 등 라팔 도입국들이 KF-21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 개발국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라팔 전투기를 추가 도입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그러나 최근 라팔의 성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다시 KF-21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가 KF-21 개발 분담금을 미납하면서 신뢰를 잃었다는 점이다. 이제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다시 협력할지는 불확실하며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같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이 KF-21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KF-21은 블록 1 양산을 시작으로 블록 2, 블록 3으로 발전하며 스텔스 성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블록 3에서는 내부 무장창을 완성하여 완전한 5세대 전투기에 가까운 성능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러한 발전이 완료되면 KF-21은 세계적인 전투기 시장에서
F-35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이 KF-21을 통해 전투기 수출 시장에서 성공할 경우 프랑스 라팔과 유럽의 유로파이터 등의 기존 전투기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크다. KF-21은 뛰어난 성능과 경쟁력 있는 가격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시험 비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KF-21은 대한민국을 전투기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올해 양산을 앞두고 중요한 비행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방위사업청이 31일 밝혔다. 지난 1월 12일 KF-21C 제2호기는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고바등각 조종 안정성 비행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번 비행 시험은 KF-21이 저속 고바등각 상태에서 조종력을 상실했을 때 조종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수행되었다. 바등각을 한 항공기 날개의 시위선과 공기 이동 방향이 이루는 각으로 동체 앞부분을 상하로 움직여 공격할 수 있는 각도라는 의미에서 공격각, Angle of Attack 이라고도 불린다. 통상 실용 영역에서 전투기의 바등각 한계치는 50도 정도로 알려져 있다. KF-21은 이번 비행 시험에서 상승각을 최대 약 70도 유지한 채 고도 약 38,000피트, 약 12,000m 이상까지 비행에 저속, 약 20kks 미만 상태에 도달한 이후 안정된 조종 상태로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비행 시험은 위험도가 높은 만큼 안전을 위해 스피내 복장치를 KF-21 뒤쪽에 장착해 진행했으나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스피내 복장치는 조종관으로 비행 제어가 되지 않을 경우 최후의 비상수단으로 낙하산을 펼쳐 스핀을 회복하는 장치다. KF-21은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 중인 4.5세대급 전투기로서 2016년 사업이 시작됐고 지난해 6호기까지 모든 시제기가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초음속 비행, 공대공 무장분리 시험 등의 시험을 통해 최초 시험평가를 완수했으며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도 받았다. KF-21은 강력한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어를 아시아 최초로 장착할 예정이며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능동 이상배열 레이더를 국산화해 활용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공군은 2026년 이후 KF-21이 양산되면 120여 대를 도입해 전력화한다는 계획이다. 방사청은 올해 중 KF-21 최초 양산 계약을 체결하고 공군 1호기 생산에 착수할 계획이다. KF-21은 2026년 전력화될 전망이다. 대책 없다. 지옥의 무기 활공폭탄. 우크라 전장 박살낸다. 박수찬의 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 못지않게 강력한 위력을 떨친 무기가 있다. 바로 활공폭탄이다. 지상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것은 드론과 비슷하지만 파괴력은 훨씬 강하다. 표적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비행하는 전폭기에서 발사되어 수십 킬로미터를 비행. 지상 표적을 산산조각 낸다. 활공폭탄의 위력에 자극받은 러시아는 생산량을 늘려서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할 태세다. 미국과 진행할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러시아는 활공폭탄을 동원해 우크라이나군을 한층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활공폭탄이 치명적인 이유. 활공폭탄은 항공기에서 공중투하한 뒤 공기역 각적 구조와 유도 장치로 목표물까지 활공하면서 이동하는 폭탄이다. 자유낙하 폭탄과 달리 유도 기능이 있어서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미사일과 달리 엔진이 없다. 대신 양력을 이용해서
비행거리를 수십 킬로미터까지 늘렸다. 서방에서 널리 쓰이는 활공폭탄인 미국산 합동정밀 직격탄은 24km를 비행한다. 한국형 중거리 GPS 유도폭탄은 100km에 달한다. 적 지대공 미사일 위협 범위 밖에서 지상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 기존 재래식 폭탄의 유도장치와 날개 키트를 장착. 저렴한 가격으로 제작해 다양한 플랫폼에서 운용이 가능하다. JDAM은 개당 가격이 $25,000, 약 3,600만원에 불과하며 전투기와 폭격기, 무인 공격기에 탑재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활공폭탄은 위력을 떨치고 있다. 우크라이나 하늘에서의 전투가 계속 진화한 결과다. 우크라이나군이 서방의 지원으로 방공망을 갖추면서 순항미사일과 전투기를 격추하자 러시아는 샤헤드-136 등의 자폭 드론을 투입했다. 우크라이나군이 전자전과 기관총, 산탄총 등으로 드론을 요격하니 활공폭탄의 사용 빈도가 늘어났다. 진화와 대응이라는 순환주기가 끝없이 작동하는 셈이다. 러시아는 수호이-34 전폭기 등의 활공폭탄을 탑재, 우크라이나군 거점과 시가지를 효과적으로 타격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러시아군은 지난해 초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일대에서 공세를 감행했다. 우크라이나가 방어망을 구축한 화력발전소, 공장, 고층 건물 등에 활공폭탄이 투하됐다. 러시아군은 지난해 6월 도네츠크의 아우디우카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48시간 동안 활강폭탄 250발을 투하, 마을을 초토화했다. 지난해 9월에는 우크라이나 동북부 하르키우의 한 아파트를 활공폭탄으로 공격해 4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러시아가 쓰는 활공폭탄은 예술연산 재래식 폭탄에 러시아의 위성항법 체계인 글로나스를 사용하는 유도 장치와 비행 키트를 장착한 형태다. 지상에 떨어지면 15m 넓이의 큰 구멍을 만들고 1km 떨어진 곳에 건물 문짝이 떨어질 정도로 위력이 강하다. 자폭 드론보다 파괴력이 훨씬 높다. 러시아의 대표적 활공폭탄은 퍼비-1500이다. 재래식 폭탄을 정밀 활공폭탄으로 바꿔주는 UMPK 키트를 쓴다. 무게가 1.5톤이며 절반 이상이 고폭탄이다. 우크라이나 방공망 사거리 박인 60에서 70km 거리에서 수-34 전폭기 등으로 투하된다. 유도 시스템과 튀어나온 날개를 이용해 목표물로 날아간다. 무게가 500kg인 퍼비-500도 많이 쓰인다. 비행거리가 최대 120km에 달하며 전자전 대응력이 높아진 UMPV-D-31도 사용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러시아의 S-70 무인 전투기가 우크라이나에 추락했을 때 D-30SN의 잔해가 함께 발견된 바 있다. 러시아는 활공폭탄의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5월 러시아의 활공폭탄 사용량은 하루 평균 25발이었으나 현재는 60에서 100발 이상으로 늘었다. 사용량이 증가하면 생산 활동도 늘어나게 된다. 영국 싱크탱크인 왕립합동군 사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해 활공폭탄 4만 발을 만들었고 올해는 7만 발을 주문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활공폭탄은 빠르고 현대화된 미사일보다 대응하기가 힘들다. 서방의 대공미사일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순항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저지할 능력을 갖췄다. 하지만 활공폭탄은 요격이 불가능하다. 미사일과 같은 추진체가 없고 드론처럼 장시간 채공하지 않아서 레이더 추적이 어렵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은 비행시간이 길어서 탐지 추적이 가능하고 패트리엇, 페이시-3으로 여격도 할 수 있지만 활공폭탄은 요격할 수가 없다.